주신 허은 민영 원장님 대회사 먼저 들어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고려대학교 민정문화원 원장을 맡고, 그다음에 이번에 인문사회통합성과확산센터 책임자를 맡고 있는 허은입니다. 이제 곧 개강이고 여러모로 일들이 많으셔가지고 저희 경황이 없으실 텐데 짬을 내셔서 이 모임에 참석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저희가 준비했던 번역벌 모임의 마지막 자리입니다. 그 전에 이제 강원권, 그다음에 충청권, 경상권 쭉 올라와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서울권에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방학 동안에 급하게 진행되었지만 나름대로 좀 소개의 성과를 거뒀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성과는 성과 확산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그 사업들을 인문학 분야이든 사회과학 분야이든 그 분야에서 주요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 분들이 같은 지역에서 어떤 사업들을 하고 있는가라는 부분들이 우선 공유되지 않으면 실제 내용이 있는 성과 확산이라는 것은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갖게 됐습니다. 특히 그 지역별로 되면 같은 지역에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면서도 무슨 사업을 하고 있는지를 서로 확인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상황들을 접하게 되면서 한편은 안타깝고 한편은 이 자리가 그런 의미에서 좀 소망스러운 자리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연구자들끼리 서로 지금 주요한 사업들을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공유하고 그 속에서 어떻게 대중들한테 발신할 것인가라는 것들을 확인하는 자리가 된다면 매우 의미 있는, 나름대로 저희가 부족하지만 이 자리가 의미 있는 자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아무튼 이 자리에서 저희가 준비한 자리에서 서로 생각들을 기탄 없이 나누시고 또 새로운 방향들을 찾아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장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총 13팀의 발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중 오전에는 이제 4팀의 연구가 준비되어 있는데 정말 새롭고 재미난 이야기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바로 첫 번째 발표자 선생님이신 조산실 선생님께 마이크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발표 시간이 25분으로 배정되어 있는데 발표는 한 20분 정도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사실 굉장히 귀찮고 어려운 용역 과제인데 우리 고려대 연구원에서 이렇게 준비하신 거 굉장히 요구가 많다는 말씀 드립니다. 저희 동국대학교 학교 종합안전연구소인데요. 사실 이 인문사회 연구소 지원 사업에 선정대가 2023년 11월이었습니다. 그리고 행정적으로는 그걸로 소급해서 적용되고 한 학기는 그냥 세팅하는 작업이었고 사실상 작년 24년 과제를 받고 시작을 했으니까 사실상 1년 이제 과제를 수행한 거죠. 근데 저희 이 연구소는요 사범대학 교육연구원 산하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희들이 이 주제를 잡게 된 거는 이전에 저희들이 교육부에 그 당시에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통합되기 전에 대학 정책중점연구소 사업으로 9년간 교원정책중점연구소를 수행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9년 사업 끝나고 주제가 연속적으로 되지 않길래 우리 내부의 인적인 인프라를 활용해서 이 주제를 바꿔서 새로 지원해서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연구소를 벌써 12년째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위 연구소 확산 사업 같은 경우 성과 발표 이것도 제가 지금까지 10번 정도 경험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원장님 과정을 이전에 말씀을 좀 드려보니까 좀 흥미롭고 그렇습니다. 아시겠지만 저희 연구소는 세월호 비극이 있었던 게 2014년이잖아요. 그 이후에 이제 교육부에서 소위
뭐를 만들었냐면은 학교 안전교육 7대 표준안을 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23년도 개정안이 지금 발효되고 운영되고 있는데요. 참고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면 7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 아마 모실 수 있을 겁니다. 생활안전 첫 번째가 이제 뭐 시설이나 제품 학교에서 이제 불량식품 뭐 그걸 얘기하죠. 그 영역. 그다음에 두 번째 당연히 교통안전이 있죠. 학교 내 학교 밖. 그다음에 세 번째는 폭력 예방 및 신변보호입니다. 여기에는 이제 학폭, 그다음에 성폭력, 자살까지 들어있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는 약물, 사이버, 과의존. 네, 그 약물 중독하고 그다음에 사이버도 이제 중독이라고 이제 카테고리가 됐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들어있습니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는 재난 안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화재, 사회 재난, 자연 재난 포함되고요. 그다음에 여섯 번째는 직업 안전 관련된 거, 일곱 번째는 응급처치. 여기는 이제 우리 사범대에 들어와 있는 교육과정 중에 교사 예비교사들은 당연히 심폐소생을 하잖아요. 지금 그게 이 규정에 따른 결과입니다. 자, 근데 이 중에서요, 사실상 교육부의 연구소 지원 사업의 주제 영역 중에서 학폭하고 자살은 별도로 또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영역의 전부는 아니지만 일부가 저희들 연구소가 관할하고 있고, 저희들 정책 과제 개발 파트너는 교육부 학교 안전정책과입니다. 이전에 그 교원정책 중점연구소 사업할 때는 두 군데.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미 인문사회 연구소 지원 사업 중에서 유형별로 보면 탑다운 형태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탑다운 형태의 뭡니까 연구소의 강점도 있고 단점이 있잖아요, 그죠? 단점이라 그러면 사실 저희들 자체적으로 창의적인 주제를 갖고 우리 연구 역량을 개발하는 게 아니라 위에서 내려오는 주제를 하잖아요, 그죠? 강점은 이제 사실은 하는 대로 시킨 대로 하면 좋으니까 어떤 편한 면도 있어요. 그 주인과 노예의 변수법처럼.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연구소 사업을 작년에 탑다운으로 5개 정도를 받았습니다. 이 5개를 제가 간략하게 좀 소개를 하는 걸로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대체로 교원정책 중점연구소 사업을 할 때도 그렇고요. 1년에 5개 내지 6개, 그리고 기본과제, 이슈페이퍼라는 유형 같은 거는 이제 내부적으로 행정적인 편의로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말고 이제 저희들 이슈페이퍼 형태는 하나 하긴 했어요. 그걸 저희들 뺐습니다. 연구소 소개는 이렇게 돼 있는데, 대체로 이제 여기 오른쪽에 박스에 있는 4가지 유형의 영역들이 1년마다 받는 과제가 대체로 분류가 됩니다. 그렇게 저희들 했고요. 대체로 여러분들 학교 안전 그러면 안전교육 프로그램, 그죠? 그러니까 학교 내 주체들의 안전에 대한 의식을 함양시키는 교육 프로그램 부분하고, 그 다음에 학교 안에 여러 가지 재난 부분, 그죠? 그 다음에 각종 인프라 중에 보면 안전 관련 법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여러분들 주제로 보면 이미 융복합적이에요. 제가 교육학과 소속이거든요. 그리고 사실 제 전공이 교육 철학입니다. 근데 교원정책 중점연구소도 그렇고 지금 이것도 계속해야 하는데 우리 제자들 위해서 이렇게 과제를 수행을 해왔는데, 아무튼 주제 자체 융복합이고요. 저희들 우리가 자문으로 받는 그런 전문가들도 심지어는 화재 방재 전문가들, 그 다음에 법 전문가들, 교통안전 전문가들 다 이렇게 위촉해서 저희들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희들 내부에는요, 연구교수 박사급 3분하고, 그 다음에 석박사 과정 4명, 그 다음에 매칭 펀드로 운영하고 있는 행정조계 1명, 이렇게 저희 운영하고 있습니다. 바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5개의 과제를 받았는데 사실 저희들 아직도 학습 중이에요. 그죠? 잘 모릅니다. 그래서 다행히 첫 번째 해 받았던 많은 과제들이요, 실제 세부 전문 분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닌 약간 개념적인 연구, 정책 기본에 관한 부분을 많이 저희들이 다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그런 주제에
다뤄서 조금 뭔가 공부가 되는데 유익했습니다. 네, 첫 번째 같은 경우는 학교 안전 사고 예방 기본 계획 수립인데 이 부분은 교육부의 학교 안전 정책과가 3년마다 한 번씩 우리 학교 급별 그다음 시도 교육청에 내려보내는 안전과 관련된 기본 계획을 수립합니다. 다행히 2022년부터 24년까지가 끝나고 25년부터 3년간의 기본 계획을 저희들이 만들었어요. 근데 저희들 힘만으로 한 게 아니고요. 학교 안전 공제 중앙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와 협업을 통해서 저희들이 개발을 했어요. 보시면 이제 대체로 위에 보면 이제 3차년도 때 과제가 있고 밑에 4차년도 저희들이 수립 내용에 포함시킨 내용인데 거기 보시면 특이한 거는 이제 예를 들면 지능형 통합 안전관리 부분에서 빅데이터 AI 기반 안전사고 예측 모델 같은 거, 그 다음에 현장 중심 안전교육 분야에서는 특이한 사항 보시면 시도별로 안전체험관이라고 있습니다. 요거 설치하는 부분, 그 다음에 능동적 재난 대응, 요건 이제 아시겠지만 기후변화 때문에 능동적 재난관리 체계 구축, 그 다음에 지속가능한 학교 안전에서 특이한 사항을 보시면 법령 개정. 지금 현재 학교 안전법이 있지만 학교 안전 관련된 법이 한 20개 정도 있어요. 이거를 단일화 일원화하는 게 일단 기본 계획에 우리가 저희가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기본 계획을 만들 때요, 비전, 목표, 그 다음에 이렇게 8대 중점 과제 및 실전 과제 이렇게 기본을 만들고 전체 세부적인 내용을 해서 이거를 하나로 통합 인쇄를 해서 각 시도교육청 학교별로 이렇게 배포하는 겁니다. 굉장히 기본적인 말 그대로 그런 정책 과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했던 첫 번째예요. 그래서 사실상 비대 성과 확산을 보시면 전체 8대 중점 과제와 세부 과제를 통해서 약간 미래지향적인 안전 관련 과제들을 저희들이 제시했다 이렇게 자부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부분은요, 이것도 사실상 기본 개념에 대한 연구예요. 뭐냐면 우리나라 전체 국가 안전 위기 대응에 대한 총괄 책임은 행정안전부에 맡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이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각 부처별로 거기에 준해서 연역적으로 도출된 여러 가지 재난관리 대응 매뉴얼이 있습니다. 교육부 같은 경우는요, 학교 시설 재난 및 사고 주요 상황 대응 매뉴얼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행안부가 올해 이제 새로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을 9월쯤에 발표를 했어요.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도출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관련 법규, 위기 유형, 그 다음에 관리 체계 내 전개 양상, 위기 관리 기본 방향 이런 거를 추가해서 저희들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것도 마찬가지로 색깔 노란색으로 만들었습니다. 인쇄해갖고 이것도 시도교육청 각 학교별로 다 배포하는 그런 성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그러니까 현 정부 들어서 이제 교육부 쪽의 정책 과제, 현 정부는 좀 낯설입니다. 굉장히 위기 상황인데, 근데 이제 유보 통합이 국가 정책 아젠다에 들어갔습니다. 유보 통합 많이 들어보셨죠? 어린이집하고 유치원을 통합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상 한 근 15년 이상의 오래된 쾌쾌 묵은 국가 과제인데 이번 정부가 과감하게 이걸 시도를 하면서 사실상 교육과정도 동일하고 막 그런데 이거를 통합해야 된다는 게 이제 유보 통합인데, 이게 저희 안전 쪽과 관련된 건 뭐냐면은 바로 공제 사업이 있어요. 공제 사업을 많이 들어보셨죠? 학교에서 안전사고 벌어졌을 때 보험사의 그 보험 지급과 마찬가지로 약관에 따라서 지급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이걸 이제 어린이집하고 유치원을 통합하는 건데, 지금 현재 유치원하고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공제가 따로 놀고 있어요. 그러니까 초중고 관련은 학교 안전 공제 중앙회 관할하고, 그다음에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어린이집 안전 공제가 따로 있습니다. 사실상 이게 뿌리 깊은 이게 뭔가 있죠. 이원화된 게 이유가 있고, 근데 이거 통합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어요. 근데 저희들 과제가
어떻게 이거 통합하려면 어떤 모델이 가능할까? 통합이 가능한가? 통합했을 때 어떤 관련 법규 개정이 필요한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연구를 했거든요. 네, 보시면 이제 학교 안전공지제도는 학교 안전법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어린이집 안전공지제도는 명료한 보육법이 있습니다. 근데 전자 같은 경우는 의무 공제여서 굉장히 법적 안전성이 강해요. 근데 어린이집 공제는 별도의 공제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안전성 좀 떨어지죠. 그래서 이걸 통합을 하려는데 법적인 접근을 하는데 굉장히 간단해요. 통합해야 된다 이렇게 되는데, 근데 실상 어린이집 공제 제가 방문을 했었습니다. 다행히 교육행정학 전공의 교수님이 이사장을 하셨어요. 그래서 친분이 있어서 제가 자주 만나면서 얘기했는데 나름대로 특수성이 있고 고충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발달 단계에 따르면 보육아들이 다치는 부위나 다치는 유형하고 학교 뛰어다니는 애들이 다치는 유형이 다를 거 예상되잖아요. 이미 다릅니다, 많이. 그래서 어린이집 공제는 나름대로 열심히 하겠다 주장하시고 그래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할까 저희들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모델을 제안을 한글로 거쳤습니다. 그리고 정책적으로 전문스러운 당신들이 판단하라고 제가 던졌는데, 예를 들면 현행 유지를 모델로 하는 것도 제안을 하고, 그 다음에 학교 안전공제 중심으로 통합하자. 이건 이제 어린이 공제도 굉장히 반발하는 부분이었죠. 특수성을 좀 무시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었고, 그 다음에 연령별로 이원화해서 통합 모델하자. 그러니까 일종의 한 지붕 두 가족처럼 연령별 사고 유형이 다르니까 어린이 공제에 뭡니까? 자율권을 주고 이렇게 하자라는 그런 제안을 했는데, 그럼 이제 행정적인 효율성은 좀 떨어지죠. 이런 문제. 그 다음에 또 모델 중에 이혼화를 유지하되 어린이집 안전공제 역할을 확대해 준 거. 근데 위에 한 지붕 두 가족의 약간 다른 버전으로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유거 통합 관련된 안전 관련 이 제도를 법적인 부분, 그 다음에 나름대로 실제 부분의 차이점을 좀 드러내고 정책적으로 이거를 반영하도록 저희들 모델을 제안했다, 그런 성과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대학 안전관리계획입니다. 우리 여기도 대학이고 저도 대학이 있지만 고등교육법이 2000년도에 개정이 되면서 각 대학도 학교 내 안전사고, 감염병 확산, 범죄 등과 관련된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 대학마다 행정직 기구 중에 시설 안전팀으로 대체로 많이 구성되어 있어요. 저희 대학도 학교 시설 안전팀 총무 아니죠? 어디죠? 예, 총무팀 아니고 관리처죠, 대체로. 저희도 관리처인데, 관리처 산하의 시설 관리팀에서 대학 안전을 관할합니다. 근데 상당히 형식화되어 있고 요식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세 개 대학을 뽑았어요. 이제 약간 학교는 숨겼는데 서울 시내 사립대 2개, 지방의 국립대, 이렇게 해서 현장에 가서 관리자들, 담당자들하고 인터뷰하면서 실제 현황을 저희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에서 문제가 사실 드러났어요. 그래서 이제 자체 분석을 따르면 이제 예를 들면은 형식화되어 있다라든가, 아니면은 항목이 지나치게 많아서 예역들 그냥 복사해서 붙이게 하고 막 이래요. 보고서 만들 때. 그래서 또 하나 매뉴얼 내용국 중에 보면 실험실 안전 같은 경우는 과학기술부에 이미 보고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참고를 일원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제안. 그다음에 대학별 구체적인 체크리스트를 마련하는 거, 이런 것들. 그리고 우리 연구에서는 해외 주요 국가들 대학 안전관리 계획도 찾아봤습니다. 일본은 원래 위기 대응을 많이 하는 나라니까 벤치마킹을 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선택했고요. 미국과 독일 했는데 각국별로 우리보다 더 훌륭하다 이런 건 아니고요. 실제 국가별 특성에 따라서 운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같은 경우는 실제 있는 매뉴얼을 현실적으로 잘 적응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실체적으로 운영한다 하냐, 이게 핵심적이었다, 이렇게 연구가 제시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요 개선 방안을 반영한 안들을 교육부에 전달하면서 그 다음에 각 대학에 또 내용을 배포하기로 했습니다. 참고로 고려대도 저희들 사례로 저희 인터뷰하러 왔었습니다. 예, 그 다음에 5번째 마지막인데요. 체험형 안전교육 실패, 효과성 분석. 이건 이제 여러분들 아마 아신 분도 아실 텐데 2016년에 교육부와 그 다음에 그 이후에 각 시도교육청이 각 학교에 혹은 지자체 별도 시설에 체험형 안전교육 시설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전국에 4개 유형이 있는데요. 종합형, 소규모형, 이동형, 교실, 대학교 4개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 이제 학생들이 체험하고 실제 교육적으로 효과가 있냐? 이거를 처음으로 저희들이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2016년이니까 이미 연도가 거의 8년이 지났잖아요. 자체로 이미 의미가 있죠. 다행히 저희들 연구할 때 초등학교 5학년 이상 672명의 설문을 받았어요. 상당히 저희들 응답률이 높아서요. 굉장히 공모됐습니다. 그리고 교육부 내에서는 우리 학교안전정책과에서는 국감을 대비한 기초자료를 저희가 요구한 겁니다. 그러니까 돈은 엄청나게 그 체험형 안전시설에 막 투입을 했는데 실제로 효과 있냐? 다행히 효과 있게 나왔어요. 네, 그래서 뭐 다행이죠, 그죠? 우리가 사실은 탑다운 형태 연구기관이니까 교육받는데 도움이 되는 게 있어야 되는데 다행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실제 분석들을 보면 여러 가지 우리 그 분야를 보면 여러분들 대체로 지식, 태도, 실천, 흔히 지식, 태도, 기능 이렇게 분류하잖아요. 세 영역별로 효과 있냐 해서 이제 측정을 했는데 시설 유형별로 교육 효과 차이가 좀 있었다. 그것하고 그 다음에 반복 교육이 효과 있었다라는 거,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개선 방안에 대한 검토를 이제 저희들 제안을 했는데 지금 현재 종합형 같은 경우에 없는 지역이 있습니다. 5개 광역 지자체가 있는데 여기에 1개 이상의 설립을 장려하는 걸 저희들이 제안을 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특화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 교육 격차 해소도 좀 치를 필요가 있다, 이걸 제안을 하고요. 그 다음에 안전 관련된 전문 교원이 뭡니까? 재교육이 필요하다, 그런 제안. 그 다음에 학생들의 지속적 참여 유도, 그 다음에 효과성 평가 이후에 환류 체계를 처음으로 저희들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의미 있는 연구였다, 저희 그렇게 잡아보고 있습니다. 5개 연구를 저희들 작년에 수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 이제 2차 연도 결과 지금 기다리고 계시죠.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정식 선생님 발표 정말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저희 인문사회 통합성과확산센터에서 좀 주요적으로 해야 되는 성과 중에 하나가 인문사회 연구 분야가 국가 사회적 기여도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여러 연구 사례 찾고 있던 와중에 선생님께서 법령도 제안하시고 이제 여러 정책에 대해서도 고민하시는 이야기를 들려주셔서 저희는 굉장히 반가운 발표였습니다. 첫 번째 발표에 대해서 내용이나 혹은 진행 방식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여기 앉아 계신 선생님들께서 질문해 주시면은 잠깐 이야기 나눈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1년 성과를 평가받고 다시 또 신청해서 또 그렇죠. 연속성이라는 부분들을 장기 대체로 저희들이 3+3이잖아요. 네. 그냥 반행적으로 연차 같은 경우는 대체로 통과하고 단계 평가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3년치에 대한 성과를 저희가 관리하는 데 굉장히 주력하고 있고 이번에 뭐 잘 결과 나오지 않겠습니까? 채널들은 그럼 지금이 저기 단계 1단계가 끝난 거예요? 1단계 2차년도 끝난 셈이에요. 왜냐면 뭐 일단 내년까지 문제가 없네요. 그런 셈이죠. 올해죠, 올해까지. 올해죠. 그럼 이제 전반적인 1단계가 이제 끝날 때가 제일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실제로 단계 평가는 좀 엄격하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이제 저희도 관련해가지고 제가 들어오기 전인데 무척 심사위원들이 그러니까 이제 이제 완전히 저희들 탑다운과 똑같아요. 탑다운 방식으로 교육부에서 제안하는 의견들을 주로 하는데 심사위원들은 그건 관심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교육부에서 아마 사전에 심사위원들한테 안내를 해줘야 되는데 그게 없어가지고 지적되는 사항이 그거예요. 도대체 당신들이 하는 연구가 창의적으로 하는 게 뭐가 있느냐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 탑다운 방식의 가장 큰 지금 아까 말씀하신 그렇죠. 한계점으로 드러나요. 옛날에 이제 저희들이 교육부 관리가 오셨을 때 고충 비슷하게 얘기한 게 문제결하고 창의과제를 통합해서 평가를 하는 매뉴얼 지표도 그렇고 이거를 분리해야 된다고 항상 주장을 해요. 근데 분리 안 했어요. 그래서 저희들 고충이 뭐냐면 매년 내려오는 탑다운 과제를 수행하는 거에다 플러스 자체적으로 역량개발 관련된 합니다. 예를 들면 각종 관련 유관 학회하고 학회 공동학술대회도 하고 자체 연구 실적도 만들어내고 그런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문외한이라서 아까 여쭤봤던 거는 그러니까 그 매년 평가를 받는 그런 방식보다는 이 사업이 그 장기적인 플랜들, 학교 안전이라는 부분들 속에서 단계별로 구별하시다면 다음 단계를 어떤 걸 구상하고 계신지가 궁금해서. 구상 자체가 내로는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 자체가 탑다운 값으로 탑다운이어서 탑이 교육부거든요. 국가에서 내려오는 저희도 똑같아요. 그래서 연구소가 나름대로 있는 그 연구자들은 어떤 자율성을 가지고 하고 싶어 하는데 이제 그런 기회들을 많이 주려고 노력하죠. 오늘 13개 중에 탑다운 유형을 이렇게 분류를 안 해보셨어요? 네, 따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윤 교수님도 네, 저희 것도 탑이에요. 탑다운 방식. 똑같아요. 단계별로 3단계까지. 비슷한 고민을 많이 갖고 있죠. 저희들이 사실 더 힘들걸요. 권역별로 돌았을 때 이런 방식의 사업 진행과 그 고충이라는 거는 지금 처음 저희가 접해서 아마 이 사업 발전시키기 위해서 이 방식들이 가지는 장단점을 한번 모으셔가지고 한번 그 연구재단하고도 연구재단은 많이 알고는 있는데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아마 그 설득이 하는 그런 과정이 전파 과정이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나온 김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지난 그 교원정책출전연구소 분년을 할 때도 이게 탑다운이에요. 근데 아시겠지만 교원정책 같은 경우는 확산을 하면 안 돼요. 이게 교육부 내부에 예민한 사항이 많아서 예를 들어 교원 그 정원 감축이라든가 여러 가지들 그다음에 교원 평가 이런 거 하면은 절대 저희들은 그 심지어는 연구재단의 성과를 올릴 수 없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 그대로 음지에서 영광을. 이해를 가요. 그랬다니까. 근데 이번은 좀 덜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질문을 했어요. 교육부가 이거 우리 뭡니까 공식 홈페이지 만들어도 되냐? 홈페이지 만들어야 가장 좋잖아요. 처음으로 만들게 되거든요. 옛날에 못 만들게 하고 그랬었습니다. 공개 원칙이죠. 감사합니다. 저희가 지금 문제 해결형 사업 같은 경우는 처음은 듣게 되는 발표여가지고 가지고 되게 생산적인 이야기를 오늘 많이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지는 바로 두 번째 발표가 또 같은 유형의 사업이라고 하니 더 저희가 이야기를 좀 깊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같이 20분 발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예, 방금 소개받은 흥명여대 글로벌 거버넌스대 윤종엽입니다. 저는 여기 이제 안내판을 보다 보니까 일단 앞에 우리
조상식 교수님은 이제 제가 예전부터 많이 이제 교류했던 분이고요. 그다음에 여기 우리 원장님도 제가 박사과정 때인가 이렇게 그때 아마 그 대학원 들어왔을 때 같아요. 그래가지고 인상이 약간 좀 이렇게 옛날부터는 이렇게 좀 부해지긴 했었어요. 얼굴 표정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인상이 저는 우리 조상식 교수님 말 똑같은데요. 저도 전공은 교육학이고 교육학 중에 원래 석박사는 교육사하고 비교교육을 했어요. 그래서 원래 제가 국가기관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정년할 때까지는 주로 글로벌 교육개발협력 쪽으로 해서 주로 아프리카, 아시아, 중남미 쪽 교육에 대한 협력이라든지 이제 그런 쪽 주로 많이 했고 그 나라들 가서 이제 학교 시설 개선 협력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가 교육을 통해서 어떻게 발전했는지 발전했다면 약간 좀 쑥스럽긴 한데 우리나라 한국의 교육은 이런 성과들이 있었다. 그걸 이제 다른 어떤 개도국들이 좀 공유할 수 있게끔 하는 그 사업들을 외교부하고 그다음에 한국개발연구원 KDI 주로 해가지고 했었던 게 있는데 그런 사업들을 주로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작년 봄에 제가 국가기관들은 우리 나이로 우리가 62구나 61세 되면 정년을 하게 되는데 지금 제가 인연이 있는 이 글로벌 거버넌스 연구소로 마침 자기네가 인재를 찾는다 해서 저는 인재가 아니라고 했음에도 와달라고 제가 지금 현재 이 연구소에서 저는 신입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신입 자격으로 발표를 오게 됐습니다. 네. 조금 이거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밑으로인가? 가능해가 잘 네. 저희 연구소를 좀 소개해드리면 제가 전공은 교육학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이 연구소는 글로벌 수명여대 글로벌 서비스학부 소속의 연구소입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게 제 기억에 2005년 그리고 2015년부터 교육부랑 관련된 교육부 혹은 외교부 관련된 연구들을 주로 했습니다. 그래서 외교부 측면에서는 주로 공공외교 정책 실제로 여기 소장을 비롯한 많은 구성원들이 글로벌 서비스학부의 개발협력 내지는 국제 외교 쪽 전문가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잠깐 교육부 쪽에 그다음에 저희 교육개발에 있을 때 개발협력 얘기를 했는데요. 교육개발협력 관련된 사업들을 이 연구소가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2015년 이후부터는 이 글로벌 서비스 연구소 안에 잠깐만 그 다음 볼까요? 네, 보시면 고등교육 정책센터가 있고 글로벌 인적자원 개발센터와 국제평화협력센터가 있는데 가운데 있는 글로벌 인적자원 제가 뭘 잘못 눌렀나 보네요. 가운데 있는 글로벌 인적자원 개발센터가 이게 이제 글로벌 개발협력 쪽, 그다음에 외교 이런 쪽, 그다음에 다른 개도국을 많이 지원하는 그런 사업들을 주로 외교부, 기재부랑 같이 하는 센터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센터장도 그렇고 다 이공계 내지는 산업공학 쪽 전문가들이십니다. 그리고 왼쪽에 있는 고등교육 정책센터 아마 3월부터는 이제 제가 저걸 하게 될 것 같은데 저쪽은 이제 주로 고등교육 쪽 해서 원래 시작은 교육부의 고등교육 개발협력 지원사업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대학들이 개발도상국 우리나라가 중점 지원하는 26개, 27개 나라가 있습니다. 그걸 포함한 나라들의 여러 가지 어떤 대학 차원에서 지원해주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매년 대략 한 3년 내지 5년 지원 사업인데 그거를 주관하는 사업을 예전에 이제 저하고 연구재단하고 교육개발원이 같이 운영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그 인연으로 이 숙명여대가 많이 참여를 하게 되면서 지금은 가운데 있는 글로벌 인적자원 개발센터 중심으로 해서 많이 활동하게 되고 덤으로 이제 교육부랑 아까 제가 말씀드린
탑다운 방식의 그 고등교육 관련 정책 연구를 하게 된 게 바로 저 정책센터입니다. 저희 그 연구소는 좀 말씀드리면 여기 있는 대로 인문사회과학하고 자연과학 그리고 특히 예술 분야까지 예술 중에 뭐 디자인이라든지 미술 분야, 음악 분야 이런 부분들이 연결해가지고 융복합 그다음에 횡단 연구를 통해서 연구 성과를 극대화하는 그리고 고등교육 정책 물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탑다운 방식으로 교육부 과제들을 수행하고는 있지만 아까 우리 조 소장님 말씀대로 저희도 그런 똑같은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교육부가 계속 어떤 1년 내내 성과들을 주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자기네가 주관하는 사업들. 저희 같은 경우는 주로 뭐냐면 교육부 내에 대학 규제 혁신 추진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이 갖고 있는 다양한 규제 조치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문제, 이 문제와 관련된 연구를 지금 저희가 2단계의 1차 연구를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성과가 나오진 않고 있는데, 그 중간중간에 이제 당신 교육부에서 긴급한 현안들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제안들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금 말씀드린 대학 규제 혁신하고 또 하나가 최근에 아마 잘 몰랐는데 대학 측이 많이 요구하는 게 아마 대학 인권센터 문제가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수시과제 형식으로 해서 가볍게, 가벼운 건 아니지만 문제 주제는 대학 인권센터 개선 방안 연구에서도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수시과제하고 큰 과제로는 대학 규제 혁신 조치.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는 교육부라든지 전반적인 사회적인 추세가 고등교육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고등교육법을 따르기보다는 그 안에서 각 학교별로 만든 학칙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쪽으로 많이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대학의 학칙 개정이라든지 학칙 운영이 상당히 중요한 과제가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이 저희 연구소의 규제 혁신 조치의 핵심 지금 키워드로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 아까 조직에 나온 대로 가운데 세계 시민교육적인 내용 외에는 다른 건 잘 몰라요. 제가 산업공학 쪽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는데 어쨌든 센터 간에 이렇게 서로 다양한 분야 영역이지만 상호 정보를 공유하면서 나름대로 굉장히 열심히 좀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까 동국대학 연구소 비슷한 경우인데요. 저희는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2021년 9월부터 지금 연구재단이 수행하고 있는 미래사회 변화에 대응하는 고등교육 발전 방안 마련 연구를 지금 1단계 3차년도 연구는 끝났어요. 그리고 작년 6월부터 지금 2단계 3차년 연구를 해서 2단계가 끝나는 게 2027년 5월까지입니다. 근데 그 중에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단계가 작년 5월에 끝났을 때 1단계가 이제 미래교육 변화 대응하는 그런 큰 틀이거든요. 심사위원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주로 교육부가 이렇게 제안하는 내용들 외에 연구 성과가 별로 안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결국은 교육부하고 연구재단 측에서 조정을 해가지고 저희가 1단계는 잘 마무리되고 지금 2단계로 넘어왔는데 저희 생각에는 그런 거는 있는 것 같아요. 탑다운 방식으로 하는 연구들의 가장 큰 장점은 아까도 말씀 나왔지만은 일단 교육부가 자기네가 생각하는 현안들을 능동적으로 이렇게 대응한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좀 저희도 마음 편하게 할 수 있다는 건데 신속하게 해주면 되거든요. 또 하나는 장점이 그걸 통해서 우리는 이제 고등교육 쪽이니까 전국의 고등교육 네트워크를 굉장히 잘 파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상황인지를. 근데 단점은 뭐냐면 조직에 계신 우리 교수님들하고 연구원 선생님들이 원하는 거는 연구거든요. 계속적인 연구. 근데 이 부분이 되게 제한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생각해낸 그 틈을 지금 제가 이제 생각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교육부 사업들을 주로 이렇게
실천하면서 얻어낸 그런 경험들이 있어요. 그 경험들을 가지고 가급적이면 그 주어진 범위 내에서 각 연구자들이 되도록이면 좀 자기만의 어떤 창의성을 가지고 그 자료들을 활용해가지고 새로운 연구,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뭐 논문 투어라든지 혹은 뭐 학회 발표라든지 뭐 하여튼 다양한 방식으로 자기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네. 그래서 특히 저희 이 연구소의 특징이 SSCI급을 1년에 하나씩은 꼭 할 수 있도록 지금 해서 매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SSC, 근데 사실은 이제 SSCI급 때문에 제가 굉장히 애먹었는데 저는 아직 그 정도 역량은 안 돼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그게 되는데 이번에 제가 센터장을 그 자격을 얻기 위해서 은퇴자 출신으로 그 새롭게 등재지에 연구 논문도 두 편을 냈어요, 작년에. 그래서 약간 좀 그런 게 조금 좀 보람이기도 하지만 되게 어렵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건 아까 조금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건 저희 연구소 그 좀 홍보인데요. 대학과 관련된 다양한 혹시 뭐 주제가 있거나 그러면 저희 그 글로벌 거버넌스 연구소에서 2023년부터 그 추진했던 그 학술지가 있는데 이게 그 작년 말에 그 등재 후보지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그 좀 많이 좀 홍보해서 대학에 관련된 다양한 그 연구들 혹시 주제가 있으신 우리 연구자 선생님들 계시면 좀 많이 추구해 주십사. 예. 또 뭐 저희로서는 특히 제가 그 여기 연구소에 들어가가지고 첫 번째 그 가시적으로의 성과여가지고 조금 좀 남다릅니다. 예. 1단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2021년부터 했던 내용이에요. 보시면 전반적인 큰 기본 내용들은 그겁니다. 핵심 그 대학의 핵심 규제에 관련된 내용들 그 부분들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하는 문제. 그 다음에 또 이제 보시면 있지만 그 어떤 대학 간의 어떤 새로운 그 혁신. 근데 특히 이제 이게 있습니다. 교육부가 정부가 바뀔 때마다 상당히 관점이 달라져가지고 특히 장관이 바뀔 때마다 이게 그 관점들이 많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여기 그 우리 연구소 그 탑다운 방식의 어떤 전략은 뭐냐면 계속적인 그 영어 표현으로 리스케일링을 한다. 그러니까 새로운 어떤 그 패러다임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 그 신속하게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계속 자기 성찰, 자기 공부를 하는 것들을 많이 권장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그 다양한 어떤 그런 외국 사례라든지 비슷한 현장 그 대학의 현장에 가서 실제로 그 경험되는 부분들을 어떤 그 질적인 연구로 면담 이런 걸 통해서 포커스 그룹 면담을 통해 가지고 다양하게 성취할 수 있다는 거죠. 그걸 통해서 굉장히 다양하게 어떤 내용들을 성취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뭐 다른 특별한 내용은 이렇게 자료를 대체하기로 하고요. 저희가 조금 좀 관찰하고 싶은 거는 여기 지금 저희가 이 탑다운 방식의 제일 큰 핵심 내용 중에 하나로 보는 게 요 대학 핵심 규제 발굴 개선인데 요거는 아마 지난번 총장님이셨던 것 같은데 여기 고려대학교 정진택 총장님인가요? 맞나요? 그분이 여기 위원장을 하셔가지고 대학의 경험들 가지고 상당히 많이 다양하게 제안을 했는데 그걸 저희 이제 그 연구소의 사업의 내용으로 정리해서 만들어낸 안건들입니다. 이런 내용들이 좀 지공개예요. 근데 아마 제가 보기에는 궁극적으로는 회의록이나 이런 부분들은 개인적인 정보만 만약에 잘 방어가 된다 그러면 궁극적으로 이게 다 개방돼야 될 내용 아닌가. 실제로 외국 사례 보니까 미국 연방교육부도 그렇고 일본 문부과학성 보면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실명도 회의안에 실명 다 발표한 사람들의 성명하고 그다음에 내용까지 다 기록이 돼요. 그래서 그게 실제로 실시간으로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이제 경험한 게 한 달 전인데 회의록을 보니까 문부성에 거기에 다 예를 들면 고등교육 관련된 무슨 지방자치단체하고 협력하는
일본 그 대학의 어떤 협의안을 만든 거 보니까 다 나와요. 네. 또 우리도 특별하게 뭐 상스러운 욕을 한다든지 뭐 이런 그런 특별한 사항이 아니면 다 이렇게 녹취한 내용들은 공개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리고 이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SCI급이라든지 뭐 KCI급 저희 실천 내용들이고요. 네, 1단계에서는 그 외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학술지 발간하고, 그 다음에 저희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저희 고등교육 관련된 거, 혹은 뭐 아까 말씀드렸던 그 외교부와의 글로벌 그 협력 전략이라든지, 혹은 저도 약간 생소한 부분이긴 한데, 국방부 내지는 아마 충남여대에 국방부 관련된 그 연구 사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쪽 관련된 센터 사업들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2단계는 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벌써 작년이네요. 네, 맞아요. 작년 6월부터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작년 6월부터 5월까지 2단계의 1차년도. 여전히 큰 주제는 고등교육 분야의 어떤 대학 규제 혁신인데, 저희가 지금 생각하는 거는 지금 올해 고등교육 분야 정책 관련된 컨퍼런스, 그 다음에 이제 세미나도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나름대로 성과 발표, 요거는 이제 교육부랑 같이 논의해서 할 부분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희 연구가 연구소에서 만들어낸 사업들이 이제 아무래도 교육부가 잘 대학과 연결하는 정책들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거를 지원해주는, 특히 대학의 어떤 그런 규제 관련된 부분들을 많은 부분 자율적으로 이렇게 활용하는 자율적 개선 조치에 초점이 주어지고 있는 부분, 이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좀 많은 포인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저희가 처음 시작할 때는 언급하지 못했는데, 지금 저희가 2단계를 시작하면서 이제 나오게 된 게 고등평생교육, 그러니까 고등교육과 직업기술, 그 다음에 성인교육을 연결하는 그런 정책들을 지금 많이 개별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또 하나가 정부에서는 라이즈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지방자치단체하고, 그 다음에 지방의 지역산업체, 그 다음에 지방의 대학들이 같이 수도권 이외의 대학들이 다 이렇게 활성화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전략들을 많이 좀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지방대학의, 지역대학의 활성화 사업도 저희가 위에 3번에 나와 있지만 그런 프로그램도 지금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사연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발표와 마찬가지로 우리 인문대가 국가 사회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좋은 발표 들어보았습니다. 저는 교육부가 이렇게 사회 문제에 대해서 신속하고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있는지를 미처 몰랐었는데 이번 기회에 확인하게 된 것 같습니다. 아까와 마찬가지로 이제 청중에서 진행하고 계신 이제 연구 사항에 대한 질문이나 아니면 진행 상황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면 자유롭게 질의와 토론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영남대 김병주 박 교수님이 하시는 고등교육 정책 연구사하고 내용이 겹치지는 않아요? 혹시? 실제로 저희가 만약에 이 탑다운 방식의 교육과 생각하는 규제 혁신 중점 사업들 그걸 제외하고 만약에 한다 그러면 아마 많은 부분은 겹칠 수도 있는데 지금은 일단 교육부에서 주도하는 사업 부서과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는 특별히 어느 부서죠? 여기 제가 말씀드린 우리는 대학 규제 혁신 추진단. 그러니까 글로벌 스탠다드 거기에 맞춰서 이제 하는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는 그거는 좋은 것 같아요. 대학의 자율적인 경영 방식을 다 위임하겠다는
그래서 학칙이 보면 그 고등교육법에 많은 내용들이 약간 지금 조정되고 있어요. 특히 이제 법을 고치기는 어렵기 때문에 세칙으로 나와 있는 시행령, 예, 이제 교육부 장관이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 부분의 시행령 부분을 많이 지금 수정하고 있어요. 수정해가지고 가급적이면 대학이 이제 주로 많이 가지는 부분으로. 그 고등교육 정책 일반에 대해서는 그 고려대 김경근 교수님이 하셨어요. 옛날에. 맞아요. 그러다가 변경 교수하고 근데 경남대로 이제 가서 한 거죠. 그럼 지금 고려대학교의 변경 교수팀 그 고등교육 연구소는 그건 아닌가 보죠? 어떻게 돼요? 그쪽은 잘 그래요? 모르실 거예요. 네, 모르시는 친하지가 않아서. 안 친해. 네. 이것도 또 되게 문외한으로서 엉뚱한 질문인데, 아까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중적으로 그 안에서 이런 또 성과들을 공개하기 어려운 부분도 많이 있다. 그렇죠. 라고 얘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가 이제 주요하게 하는 것이 넓게 얘기해서 인문사회 분야에서 연구를 했던 부분들이 그냥 연구자들만을 위한 연구가 아니라 사회의 제도적인 변화들,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가기 위한 여러 가지 학술적 기여를 해온 거다. 그리고 이 정책으로도 반영되어 왔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작업이어야 된다라는 게 연구재단은 주요하게 우리한테 요구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러야지 당신들이 보다 더 지속적으로 좋은 수단고리를 만들 것이다. 사회에서 이 분야에 대한 지속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우리도 위에 어필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너무 이제 어떻게 보면 상투적인 돈 얘기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그런 거 다 배제하고 원론적인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저희는 이런 내용들을 어떻게 이런 고민들을 탑다운 방식의 사업을 수행하셨던 분들이 어떻게 대중적으로 이런 것들을 공유할 수 있는 저희 짧은 사업 기간이지만 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 그런 것들 한번 좀 지금 바로 답을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 성과 확산은 탑다운 형태에서는 사실상 정책화 부분이 핵심이에요. 네. 그러니까 소위 그 연구 결과에 대한 어드레스가 그 중앙정부예요. 그렇죠. 그리고 거기서 이제 국가 정책화 시키는데 얼마나 우리가 기여했냐. 그래서 사실 이제 민간 일반 대중들한테 이 주제가 직접적으로 확산되는 부분은 조금 직접적이진 않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아까 그럼에도 이제 우리 처음 이제 이 주제는 나름대로 학교 현장의 안전 관련 교사라든가 아니면 학교 급별로 전문 집단이 있잖아요. 책임자들 그런 분들한테는 직접적으로 제공이 됩니다. 저는 이런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이제 약간 다른 근데 우수 사례에 대해서는 교육부 같은 경우도 정부 차원에서 굉장히 많이 홍보하려고 노력해요. 그러니까 이제 우수 사례는 저희도 그거는 이제 잘 정리해 줄 수가 있는데 저희가 바라는 건 두 가지. 하나는 우수 사례만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계산할 게 되게 많아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되게 중앙정부랑은 되게 쉽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뭐 예를 들면 후속 조치로 이렇게 그 뭐라 그러죠? 종합 컨설팅 뭐 이런 방식으로 해서 누군가 전문 컨설팅 관련된 그 그룹이나 이런 쪽에다가 연구자 그룹에 우리가 이제 제공해 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약간씩은 좀 더 이렇게 제3자를 통해서 나아가는 방향도 있어요. 아니면 제가 아까 학칙 얘기를 했지만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보니까 예를 들면 대학의 노조 네. 이쪽 부분하고 이제 사용주 측학 뭐 예를 들면 사립이면 뭐 이제 이사장이 있겠죠. 뭐 이렇게 뭐 중앙정부고 이쪽하고 하는 그 분쟁 조정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면 그러면 그쪽 그 분쟁 조정과 관련해 가지고 다양한 방식으로 개선안을 내놓을 때 아까 왜 그 대학의 고등교육은 학칙 중심으로 간다 그랬잖아요. 자율적으로. 그런 아이디어들을 예를 들면 제공하는 거죠. 우리가 갖고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례별로 어떤 3자를 통한 자문가 그룹을 통한 어떤 그 실천 이런 쪽으로 갈 수도 있긴 있어요. 왜냐하면 본인들은 직접 이게 교육부랑 탑다운 관계로 해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계약 관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제한적인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제3자의 어떤 그런 전문가 그룹하고의 어떤 관계를 좀 형성하는 거. 예를 들면 뭐 민족문화연구원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런 부분들이 뭐 앞으로 새로운 방안으로 좀 나오면 어떨까. 네. 있습니다. 아니, 제 생각에 그렇습니다. 네, 네, 하나만 더. 그럼 이런 학교 또는 넓은 의미에서 대학에서부터 초등교육에서부터 고등교육까지 맡고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걸 어떤 식으로 해야 될 건가? 정책적인 측면에서 또 연구적인 측면에서. 그럼 지금 두 분 선생님들이 오셨던 주간 연구소 말고 다른 부분에서도 대표 연구소들이 서너 개가 더 있다는 지금 교육부가 관할하는 게 학교 폭력 15개나 돼요. 그죠. 학교 제가 기억나는 15개인데 매년 하나씩 늘어. 네. 그 이제 기억나는 거 학교폭력 이화여대 예. 외국 사람 맨날 글을 소개해줘요. 아무튼 총 15개가 넘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위원회가 따로 이렇게 같이 연합? 없어요. 없고 사실상 교육부 산하 그렇죠. 교육부의 내부 과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각 과들의 정책 개발을 하는 일종의 그래서 하천이죠. 그래서 제가 만약에 그 저기 제안을 드린다 그러면 이쪽 그 전체 중앙 연구재단 쪽이랑 연결된 거잖아요, 그죠? 네. 그랬을 때 오히려 연구재단에 그런 그 탑다운 방식으로 하는 연구라든지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그런 중점 연구소 그런 부분들의 정보를 확인해 가지고요 그렇게 해서 따로 네트워크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설립, 운영 목표 자체가 다릅니다. 네. 상위 과정 전혀 달라요. 그 제가 예전에 그 저 교육개발원에 있을 때 이런 경험들이 있었어요. 뭐냐면 전국에 있는 모든 시도교육청은 다 제각각이에요. 심지어는 싸워요. 왜냐하면 교육감에 따라 이렇게 선거를 뽑힌 사람에 따라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이분들이 네트워크로는 모여요. 그래서 교육부하고 시도교육청하고 그다음에 관련 교육 유관기관들이 모여서 하는 그런 네트워크가 있는데 그게 벌써 25년 돼요. 그러니까 국민의 그러니까 DJ 정부 때부터 처음 시작했는데 이 전통은 오래 가요. 왜냐하면 서로 필요하긴 해요. 그래서 저의 생각으로는 만약에 이제 그렇게 그런 부분들 어떤 공유, 정보 공유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 아이디어가 좀 바람직하다 싶을 때는 오히려 차라리 연구재단과 교육부랑 연결하는 방식으로 해서 네. 그 연구소들하고 뭐 별도의 네트워크를 가진다든지 하는 것도 내가 보기에는 이 정보 공유 부분만 가능할 수 있을 거예요. 알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문제 해결원 사업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이해를 잘 가져갈 수 있었던 발표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또 여러 연구소에서 사업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겪고 있는 어려움들 혹은 이제 좀 더 나은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들 잘 정리해서 연구재단 측에 전달하는 역할도 맡고 있거든요. 방금 전에 말씀해주신 내용들 잘 정리해서 저희가 또 잘 전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어지는 이제 세 번째 발표는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연구원 박성찬 교수님께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20분 발표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발표 자료를 아까 다른 분 올려뒀어요. 이게 요원이어가지고. 이거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전체 이거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연구원의 박성찬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번 성과 발표는 연구 책임 아니면 이제 전임 연구 인력이 와서 발표를 하는 게 맞는데 저희가 이번 사업을 하면서 운이 좋게도 국제 협력 사업을 정말 많이 할 수 있게 된 기회가 돼서 지금 연구 책임자분은 인도네시아가 계시고요. 다른 연구 전임 인력도 지금 캄보디아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부득이하게 3일 전에 발표자를 변경하고 참여하게 됐습니다. 저는 본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그 박사 과정이고요. 원래는 연구원으로 진행을 하다가 2단계에 들어오면서 박사 과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저희 사업 소개를 진행하겠습니다. 저희 사업은 한 아세안 다학제 인과 네트워크 기반의 스마트 도시 수출 거점 허브 플랫폼 구축 사업에 해당됩니다. 앞에서 설명했던 사업들과는 좀 다르게 저희는 바텀업 사업이거든요. 저희가 주제를 선정해서 진행을 했고요. 저희는 1단계 사업을 지나고 2단계 사업에 선정돼서 지금 횟수로 치면 총 5년 차에 해당됩니다.
발표는 연구센터 소개, 연구 소개, 그리고 성과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저희 연구센터는 도시각연구원인데요. 도시각연구원이라고 하면 저희 시립대학교에 약 30개에 달하는 여러 연구소를 통합해서 운영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도시각연구원이라고 하면 너무 광의한 범위인 거고, 실제로는 지금 중간에 나오는 국제도시 및 인프라연구센터가 이 본사업을 주도적으로 이끌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도시각연구원은 서울시립대학교를 도시과학 중심의 특성화 대학으로 육성 발전시키기 위하여 도시 관련 부서 연구소들의 학제 간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고 서울시 관련 부서에 정책 자료를 제공하는 건 물론 서울시 공무원 교육과 동료의 도시 연구 및 산학활동 협동을 촉진시키는 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도시과학연구원은 다양한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특히 세미나 및 포럼은 아실지도 모르겠는데 2014년 서울 메트로폴리탄 포라라고 그 국제 세미나를 개최를 했었습니다. 작년으로 개최를 하고 있고요. 또한 저널도 있는데요. 아까도 저널 소개해 주셨는데 저희도 저널이 있습니다. IJUS라고 국제저널이에요. 그래서 SSCI에 등재지로 2019년에 됐기 때문에 혹시 관심 있으시면 많은 투고 부탁드립니다. 저도 여기 저널 목표로 너무 쓰고 있긴 한데 아직은 성과가 없습니다. 도시과학연구원은 주 사업이 저희 센터를 중심 말씀드리면 국제도시 인프라연구센터는 산학협동연구 프로젝트를 통한 국제적인 도시개발 네트워크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의 도시 문제의 이론적 실증적 분석과 정책을 제안하고 있고요. 또한 최근에는 국외 ODA 및 투자 개발용 사업 지원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인력은 다음과 같은데요. 연구 책임자인 연춘호 교수님을 필두로 많은 관련 분야의 교수님들이 5분 참여하고 계시고요. 또 전임 연구 인력, 박사급 인력을 3명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밑에 리스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분은 최근에 컨설팅 업체에 이사로 취임하시면서 나가게 돼서 공석이 됐고요. 최근에 면접 보고 또 한 분 뽑았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인 김대일 연구교수님은 또 최근에 좋은 소식이 있어서 그 광주대학교에 또 조교수 발령이 났어요. 그래서 또 저희가 한 명을 또 뽑아야 되는 실정입니다. 본 사업을 위해서 도시과학연구원에서는 국제적 연대 및 협력관계 구축에도 힘을 쓰고 있는데요. 특히 서울시립대학교 국제도시과학대학원에 이런 네트워크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국제도시과학대학원에 대한 언급이 많을 텐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시과학연구원이 약 30개 연구소가 모여서 통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한마디로 각 학과에서 이런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저희 센터는 국제도시과학대학원에서 메인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네트워크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국제도시과학대학원은 좀 특이한 대학원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국외에서 오시는 공무원분들이 많습니다. 서울시, 코이카, 또 국토교통부, 환경부까지 총 4개의 기관에서 석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것도 해외 국외 공무원을 대상으로. 그래서 보시면 국외 재학 졸업생의 경우 대부분 지방 및 국외 중앙부처 공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약 745명 정도가 참여하고 있고요. 또 국내 졸업생도 약 400명 정도 있어서 총 한 1100명 정도 운영됐습니다. 저희 연구는 조금 실질적인 부분의 연구라서 사실 평가받을 때 저희는 성과가 잘 나올 것 같다고 평가위원분들이 좀 좋아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렇게 정량적인 성과가 나오는 사업이어서 좀 혜택을 받았던 것 같은데 간단하게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저희 연구는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 아세안 국가 간 협력 확대로 KCT 네트워크가 출범하면서 한국형 스마트 도시 수출 기조가 확립이 됐고요. 아세안 국가의 도시화 가속 추세와 한국형 스마트 도시 수요가 확보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아세안 국가 도시 문제 해결형 스마트 도시 협력 분야 구체화가 필요했고 결과적으로 저희는 전략 거점 플랫폼을 활용한 스마트 도시 수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목적은 배경과 유사한데요. 1단계에서는 스마트 도시 수출 거점 허브 플랫폼을 구축을 하고요. 두 번째는 2단계에서는 정책 실효성 검증 위에 스마트 도시 수출 리빙랩 모델 구축과 실질 계획을 수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희 계속 말씀드리는 거점 허브 플랫폼이
쉽게 말하면 아까도 구축하셨던 홈페이지랑 비슷하거든요. 홈페이지인데 단순히 게시하고 홍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시장의 수요자와 공급자가 만나서 마켓 형태로 이렇게 진행하는 것을 저희가 궁극적으로 목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은 초기화 단계이긴 합니다. 연구 목표는 지역학 관점에서 보면은 스마트 도시 수출을 위한 보유기술 발굴과 수출 가능 기술 및 거점 국가를 선정하는 데 있습니다. 또한 아세안 국가의 사회적 특징 분석 및 민관, 학연과의 협력을 통한 다양한 융복합적 다학적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고자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웹 베이스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스마트 도시 수출 거점 플랫폼을 구축하려고 합니다. 저희는 총 이제 6년, 1단계 3년, 2단계 3년 총 6년의 연구 기간을 부여받았고요. 1단계는 종료가 됐는데 1단계에서는 스마트 도시 수출 거점 플랫폼을 개발했습니다. 2단계에서는 스마트 도시 거점 플랫폼을 고도화하고 리빙랩을 통해서 실증화하는 그런 단계로 진행이 되고요. 본 발표에서는 1단계 내용을 중점적으로 설명드리고요. 1차년도 연구 방법은 스마트 도시 수출 기술 발굴 및 선정 과정이었고요. 보유 기술과 수요자 기술의 기술 매칭으로 가능한 기술을 선정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국내의 스마트 도시 정책 및 구축 현황을 분석했고 국내의 스마트 도시 보유 기술을 발굴하고 선정하였습니다. 또한 저희 대학원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한 아세안 인적 네트워크를 확보하였고 스마트 도시 수출 가능 기술을 선정하였습니다. 2차년도에는 지역학 관점에서 거점 국가를 선정하는 작업이었는데요. 국가별 협력 플랫폼 구상과 협력 방안을 마련했고 또 문헌조사와 수요조사 기반 스마트 도시 수출 네트워크를 구축하였습니다. 3차년도에는 최종적으로 거점 플랫폼을 개발했고요. 웹베이스 플랫폼 구조 분석 설계를 통해서 어디서나 접속할 수 있고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이런 디바이스를 가리지 않고 접속할 수 있는 걸 목표로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황 조사된 빅데이터를 플랫폼에 집어넣고 이걸 운영하는 매뉴얼까지 개발하는 이런 과정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연구 성과를 소개해드리고요. 저희는 이건 1단계에 해당된 거고요. 1단계 목표가 논문 같은 경우는 SCI급이 5건이라고 저희가 목표를 세웠는데 다행히도 초과 달성을 했습니다. KCI 같은 경우는 딱 맞췄고요. 또 저역서 같은 경우도 1건 달성을 했습니다. 특히 밑에 보시면 지역 연구 관련 정보 제공, 또 이슈 페이퍼, 설명회, 보고서 같은 것도 가능이 되었고요. 이건 저희가 목표로 했던 건 아니지만 자체 추진 실적으로 학술 세미나, 박람회 참석 이런 것들도 저희가 추가로 편성하고 달성을 했고요. 특히 스마트 도시 관련 기관뿐만 아니라 타 기업과도 MOU를 맺어서 향후 플랫폼 운영했을 때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구상을 했습니다. 또한 저희가 시스템을 개발했기 때문에 특허도 등록을 할 수 있었고 또한 이 개발된 플랫폼의 저작권을 총 13건 등록하였습니다. 스마트 도시 기술 발굴 및 선정은 이런 기술 이 부분은 우선순위를 선정했던 과정인데요. 너무 과정이 방대해서 이걸 좀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과정을 진행할 때 다행히 저희가 운이 좋게도 국토부 용역을 또 추가로 하나 딴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시너지 있게 진행을 해서 효과가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출된 것이 산업 분야, 스마트 도시의 산업 분야를 21개로 분야로 구분했거든요. 저희가 이 작업을 할 때 저희도 좀 놀랐던 부분이 한국의 스마트 도시에 대한 산업 분야가 명확하게 규정이 없었더라고요. 그래서 국토부와 함께 21개 분야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기술 유형도 기준에 따라서 총 39개로 분류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결과적으로 대상 국가 및 현황을 조사를 했는데 인도네시아를 포함한 아세안 국가 총 11개 국가를 선정했거든요.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스마트 도시 지원 사업 협력인의 파급 효과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어서 연구 대상 국가로 적합하다고 판단을 내렸고요.
베트남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국내 기업들이 많이 진출해 스마트 도시 등 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 또한 스마트 도시 지원에 의해 기대되는 파급 효과를 고려할 때 연구대상 국가로 적합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필리핀도 유사한 과정을 통해 연구대상 국가로 선정했고요. 또한 저희는 아세안 스마트시티 네트워크 시범 도시 목록을 통해서 각 나라별로 시범 사업 주요 분야를 통해 이런 사업들의 한국 기업들이 중점적으로 개발하고 수출을 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운이 좋게도 저희가 이번 2단계에서 실증 사업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이번에 캄보디아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연계해서 캄보디아에서 실증 사업을 진행 예정입니다. 저희 플랫폼에서 지원하고 있는 서비스 몇 개를 소개해드리면 먼저 스마트 도시 솔루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인데요. 대분류 21개, 중분류 100개, 소분류 384개로 구분되어 있고요. 홈페이지에서 건설을 클릭한다고 하면 이렇게 그래픽으로 나와서 관련된 스마트 솔루션을 이렇게 열람할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한국어로 되어 있는데 영문화도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외국인 공무원들이 이렇게 들어와서 한국에 스마트 솔루션이 뭐가 있지라는 검색을 할 때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만들어놨고요. 또한 아세안 국가정보 서비스는 국내 기업이나 기관을 대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인데요. 아까도 제가 설명한 인도나 베트남, 필리핀 정보처럼 그런 좀 자세하고 구체적인 정보들이 게시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 궁극적으로 수요 공급 매칭에 따른 서비스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아세안 국가의 스마트 도시 솔루션 수요자와 국내 스마트 도시 보유 기업의 상호 네트워크를 통해 각각의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주요 정보를 수집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고요. 뒷선에서 데이터를 분석하고 이걸 프론트엔드 사용자의 인터페이스로 나타내서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플랫폼의 주요 기능을 한 화면에 담아봤는데요. 국가정보 서비스, 분류를 통한 스마트 솔루션, 그리고 기업 소개 이런 것들이 나와 있고 아직은 지금 초기 단계라서 개선하고 고도화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 사업 연구 성과의 기여도는 사회적 기여도와 경제적 기여도로 구분을 해보았는데요. 먼저 사회적 기여도는 스마트 도시 수출에 대한 아세안 국가의 기후변화 대응, 시민의 도시행정 참여, 사회 안전망 확보 및 디지털 사회 복지 구현이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탑 다운형 도시관리와 바텀 업형 사용자 서비스 결합으로 스마트 커뮤니티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다양한 스마트 도시 인프라의 유기적 통합으로 스마트 도시의 구현 및 아세안 국가의 선도형 스마트 도시 구축 사업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도덕적으로는 이런 부분이 한 아세안 민간 협력의 글로벌 스탠다드로 성장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 파급 효과는 한 아세안 협약 관할을 통해 해외 도시 활성화되고 민간 네트워크 기반을 구축하고 또 이런 플랫폼을 활용해서 스마트 도시 정책 개발과 행복합 스마트 도시 구축, 위드 코로나 환경 대응, 기술, 경제 외교, 성과 확산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다른 사업과 조금 차이가 있는 떨어진 사업이라서 생소하게 좀 모르겠는데요. 지금까지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첫 번째, 두 번째 발표에서는 교육 관련한 현안 사항들에 대해서 들어볼 수 있었는데 세 번째 발표에서는 이제 산업 관련된 이제 발표를 이제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처음 발표 시작하실 때 성과가 확실한 연구과제였다라고 하셔가지고 저희 입장에서는 부럽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들었었는데요. 실질적으로 플랫폼 개발하면서 이미 성과를 도출해내셨기 때문에 대외적으로도 활동 열심히 하시고 용역사업도 많이 받으시는 연구소인가 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발표 내용이나 이제 사업 진행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자유롭게 토론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른 우리가 이제 관심 있는 부분입니다. 다학제라고 쓰신 표현이 그게 어떤 의미예요? 한 아세안 다학제 했을 때. 아까 제가 좀 빠뜨리긴 했는데요. 민관 또 학교와 민관 그리고 또 이제 학교까지 포함해가지고 이제 다양한 방식으로. 네 맞습니다. 네, 다양한 기관에서 이렇게 함께 연구 진행한다는 그런 의미로 저희가 그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저기 산학연 뭐 그런 네 맞습니다. 마인드로 네네 된다는 얘기. 네네. 그 연구소 밑에 센터가 아까 보니까 굉장히 많던데 정말 그렇게 많아요? 예, 저 한 30개 정도 돼요. 아니 1년 예산이 얼마나 되겠네요. 저희는 그 인문사 연구소를 통해서 지원을 받고 있는데 그 센터에 속한 교수님들이 다 용역을 따와서 하기 때문에 전체 예산 잘 모르겠고요. 연구소별로 너무 천차만별이라서. 그 궁금한 게 이 사업에 정보가 왔을 때 여기서 핵심적으로 노리는 게 스마트시티 관련 해외 수출을 위한 기업체를 연결시켜 주는 거 그죠? 맞습니다. 그럼 기업체들이 실제로 여기 그 허브에 들어오셔갖고 사업을 따는 경우가 많아요? 아직은 지금 네. 홍보 단계고요. 네. 또 마침 이번 2월 28일 날 기업 간담회가 있거든요. 그때 저희 플랫폼도 소개를 하고 또한 저희 학생들이 직접 나라별 홍보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기획하고 있는데 참여하실 분이 있으면 저희 같이 캠덕되면 좋겠다. 그래서 이런 네트워크 자리도 마련하고 있고 아직은 이 플랫폼을 통해서 사업을 땄다는 이야기는 아직 못 들었고요. 아직은 조금 고도화하고 리빙랩을 구축해가지고 진행하면서 실질적으로 그쪽에서 어떤 걸 원하는지 좀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궁금한 게 아세안 그 관련 공무원들 받잖아요. 네. 인바운드가 교육비를 받아야 하는 무료. 거의 무료입니다. 그래요? 무료고 생활비도 한 달에 99만 원에서 120이 나오거든요. 아, 그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네네네. 국토부 서울시. 아직 투자 단계는. 맞습니다. 네. 그럼 여기 그 인바운드를 받아들일 때 그 들어가는 비용 있잖아요. 그거는 뭐 서울시 아니면 다른 그렇죠. 무슨 방금 말씀드린 저희가 총 4개 기관에서 받고 있는데 서울시, 국토교통부, 환경부, 코이카 각 4개 여러 가지 생각한 거네요. 그러니까. 네네 그렇죠. 4개 코이카까지. 네. 각자 기관에서 목표로 하는 분야 쪽으로 일단 중점적으로. 뭔지 알 것 같은 게 아니 사실은 제가 아까 왜 가운데 우리 센터 글로벌 뭐 협력센터 네네네. 있다 그랬잖아요. 맞습니다. 그게 똑같아요. 코이카 쪽에서 그 지원 받은 거 가지고 우리가 다 투여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외국인들 맞습니다. 외국인 유학생 과정이 있어요. 그 숙명여대 고 대학원 과정에 그거를 코이카 과정으로 운영을 해요. 아마 이제 비슷한 그런 ODA가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좀 혜택을 많이 받고 있는 게 사제 기관으로 사제 관계로 이렇게 얽혀 있잖아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한국에 있다가 돌아가면 다 약간 친한파가 되어 있어요. 그렇지. 그래서 해외 사업을 할 때 외교문서 받는 게 가장 힘든 부분인데 교수님들이 연락해서 달라고 하니까 정말 일사천리로 많이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저희 꼭 사업에 국한시킬 뿐만 아니라 좀 다양도로 다른 기관에서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 정도면 실적 관리를 정말 잘 하시는 거죠. 비교해보니까 제가 잘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파트너 평가 중에서는 실적을 엄청 내신 것 같아요. 아까 그 유 선생님 말씀하시는 그 가장 호평인 것 같아요. 우리한테는 별로 볼 거 없는데 여기서 아닙니다. 첫 번째 저희가 지금 연구재단에 제출해야 될 그 보고서가 있어가지고 고민 중에 있었는데 네, 조상식 선생님, 윤정혁 선생님 발표에서도 저희가 참고할 게 많아가지고 정말 오늘 인사를 잘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박성찬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사실 되게 생소해가지고 들으면서 이런 사업이 있구나, 인문학 분야에서도 이렇게 산업 관련한 사업도 열심히 할 수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이어지는 이제 한양대학교 지식서비스연구소의 김철민 선생님의 발표에서는 산업 관련 분야의 이제 발표를 진행해 주실 것 같습니다. 바로 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육성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리네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한양대학교 지식서비스연구소의 김철민이라고 합니다. 저는 저희 연구 과제의 전임 연구 인력으로 일을 하고 있고요. 저희 책임 교수님 대신에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연구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과제의 이름은 4차 산업혁명 시대 중소기업 컨설팅 선도 인력 양성을 위한 ICPB의 교육방법 연구입니다. 저희 연구소는 이제 경영학과의 베이스를 두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몇몇 가지 키워드들이 아마 눈에 들어오실 거예요. 4차 산업혁명 시대라던가 중소기업이라던가 컨설팅이라던가 그리고 교육 방법, 그리고 ICPBL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친숙하지만 어디선가 엮이기 어려울 것 같은 느낌을 주는 단어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지식서비스연구소는 인문사회 분야 특성화 분야를 설정해서 연구 역량 강화 및 지식서비스 산업 발전을 견인할 수 있기 위해 컨설팅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서 2009년도 처음 개소가 됐습니다. 저희 연구소의 출발점은 그때 당시 중소기업청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중소기업청, 지금 이제 중소기업벤처부가 되는데요. 그 중소기업청에서 필요로 하는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중소기업을 선도할 수 있는 컨설팅 전문인력 양성이 저희 연구소의 출발점이다 보니까 저희의 어떤 핵심 역량이 중소기업에 대한 컨설팅 역량, 문제 정의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2009년도 당시에도 저희는 경영학이라고 하는 것들을 경영 전략과 인사, 마케팅과 같이 클래식한 분야로 보지 않고 글로벌 비즈니스, ICT 비즈니스, 경영 분석과 공공 비즈니스, 그리고 서비스 운영 혁신과 경영 일반과 같이 경영학이라고 하는 것들을 중소기업 실무에 적용시키기 위해 특성화 사업 전략단이라는 것을 만들었고 아직까지도 저희의 연구 주제에 큰 맥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ICPBL이라는 것은 Industry Coupled Problem Based Learning, 그러니까 인더스트리와 어떠한 문제들이 결합되고 그런 실제에서 발견될 수 있는 문제들을 강의실로 가지고 오는 한양대학교에서 추진하고 있는 교육 방법론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중소기업 산업 현장이 얼마만큼이나 강의실에 개입하는지에 따라서 MECA, 그러니까 메카라고 하는 ICPB의 유형으로 구분을 하고 각 유형별로 맞춤형 강의안이 무엇일지, 맞춤형 교육안이 무엇일지에 대해서 연구하는 것이 저희 사업단의 가장 큰 목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ICPBL이라고 하는 일반적인 PBL과 산업융합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 연구소는 상황을 인식하고 문제를 정의하고 문제를 분석하고 해결책을 제시하고 실제 산업 현장에 적용하는 다음과 같은 5가지 방법론을 구체적으로 제시를 하고 있고요. 이런 ICPBL에 대한 핵심 역량으로서 의사소통, 비판적 사고, 협업 능력과 창의력이라고 하는 4가지 핵심 역량, 즉 포스라고 하는 것들을 정의해 저희가 추구하고 있는 교육 콘텐츠와 교육 방법론에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 목적은 4차 산업혁명 시대 중소기업 컨설팅 선도인력 양성을 위한 ICPBL 교육 방법을 연구하는 것이고요. 이 연구 목적에 대한 출발점이 되어 가는 게 기존 교육 방법에 대한 방법 개선의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경영학이라고 하는 것들은 실제로 굉장히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현실 사회에 적절하게 대응하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비판을 받는 것이 사실입니다. 한 50년이나 100년 전에 개발되었던 마케팅 방법론들이 그대로 아무런 비판 없이 적용이 되는 것들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 연구소에서는 4차 혁명 시대라고 하는 굉장히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빠른 흐름을 인식을 하고 특히나 성장 기반이 약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어떤 문제가 존재하고 있을까,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절하게 적용되어야 되는 교육 프로그램은 무엇인가, 교육 콘텐츠는 무엇인가, 그리고 이렇게 도출된 성과들을 확산시키기 위해 필요한 최적의 솔루션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들을 기대하며 지금 이제 마지막 단계로서 이번 여름에 이제 최종 보고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저희 연구소에서는 크게 2가지의 전략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컨설팅에 대한 콘텐츠를 개발하는 것이고요. 2번째는 ICPBL에 기반한 교육 방법을 연구하는 것입니다. 2개의 전략 방향은 각각 또다시 추진 전략으로 세분화될 수가 있는데요. 중소기업에 대한 특화 연구 고도화, ICPBL 활용 교육 콘텐츠에 대한 개발, ICPBL 활용에 대한 교육 네트워크 구축, 그리고 ICPBL을 활용한 교육 방법에 대한 개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각각에 대한
카테고리마다 적절한 연구 방법 그리고 연구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특히나 연구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면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이슈들,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스마트 X라고 하는 것, 스마트 시티라든가 이런 개념들을 포함한 것들, 리쇼링이나 오프쇼링과 같은 것들, 무역이라든가 국제 정세 같은 것들도 적극적으로 저희의 아젠다로 포함을 하고 있고요. 하드웨어, 소프트 등에서 발견되고 있는 여러 가지 융합 콘텐츠들, IoT와 같은 사물 인터넷, 네트워크, 로봇, 특히나 지금 같은 경우는 뭐 생성형 인공지능이라던가 휴머노이드 같은 부분들까지도 저희의 기업 대상들이 되고 있고요. 각각의 분야에서 발견될 수 있는 중소기업들에 대한 인터뷰와 케이스 스터디 등등을 통해 사례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최신형 아니면은 첨단을 달리고 있는 콘텐츠들을 어떻게 학생들에게, 어떻게 기업 실무자들에게 적절하게 교육을 시킬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이 효과성은 어떻게 측정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는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ICPBL을 이용한 전문적인 교육 콘텐츠를 산업별로 그리고 기업의 유형별로 구분을 했었고요. 역시나 강의를 중심으로 하는 이론 교육 콘텐츠 역시도 그 중요성을 논할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생산 운영과 회계, MIS 그리고 컨설팅과 관련된 여러 가지 교육 콘텐츠들을 더 강화하고 책으로 발간하는 등의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플립러닝 교육 콘텐츠라고 해서요. 융합기술이라든가 산업 동향 같은 경우 바로 맞닥뜨리기에는 학습에 대한 부담감이 크기 때문에 작은 동영상 콘텐츠를 만들어 저희가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플랫폼의 실업 교육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렸던 기업에 대한 사례 콘텐츠와 교육 콘텐츠에 대한 방법 등등이 전부 다 융합이 되어서 하나의 교육 커리큘럼이 연결되고 있고요. 저희 연구소에서 개발하고 관리하고 있는 교육 커리큘럼은 한양대학교 일반자격 경영 컨설팅학과에 그대로 적용이 되어서 실제로 석사와 박사 과정들을 배출하고 있는 것들까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ICPBL에 대한 기업 사례에 대한 여러 가지 사례라던가 그리고 교육 콘텐츠에 대한 개발과 개선 역시 저희 사업단 같은 경우는 교육 연계형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학습 성과가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논문보다도 교육 프로그램을 어떻게 개발을 했는가 그리고 교육 프로그램을 어떻게 계속 개선, 유지, 운영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가가 저희 사업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성과 지표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래서 저희 연구소에서 신규 개설한 교과목들을 한번 보시면 굉장히 조금 독특한 이름들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텍사노미 앤 리서치라던가 빅데이터와 기업 의사결정,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AI를 활용한 기업에 대한 가치 평가, 디지털 회계 정보를 활용해 경영 분석과 정상 감사와 같은 개념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역량이라고 하는 것들을 기존 경영학에 융합시킨 것들뿐만이 아니라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과 같이 어느 정도의 운영 역량이 부족한 실체들을 대상으로 적용을 시키고자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성과와 사례들은 저희 연구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ICPBL R&D 플랫폼이라는 곳에 탑재되어서 얼마든지 다른 분들께서 활용을 하시고 그리고 또 필요한 인사이트들을 얻어 가질 수가 있고요. 무엇보다 가장 큰 장점은 이러한 사례들을 보시고 저희 한양대학교 지식서비스를 인식한 다른 중소기업 실무자분들이 연락이 오신다는 점이에요. 연락이 오셔서 실제로 컨설팅을 과제화시키는 경우도 왕왕 발생을 하고요. 이러한 역량들이 저희가 저희 연구소의 소위 자생력 강화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 가장 중요한 전략 중 하나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저희 연구소는 전문화와 특성화 발전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ICPBL R&D 플랫폼을 구축 활용함으로써 중소기업에게 필요한 문제를 정의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컨설턴트를 양성하고 연구의 거점기관으로 성장하는 것을 저희 연구소의 전문화, 특성화 발전 방향으로 정의를 하고 있고요. 저희 한양대학교 지식서비스 연구소를 중심으로 유관기관이라던가 교육기관, 협력기관, 그리고 중소, 중견기업, 스타트업, 그리고 대기업으로 전환될 수 있을 만한 것들까지도 저희 연구소를 중심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해하고 그 시대를 주도해 나감으로써 지속 가능한 성장, 지속 가능한 생존을 위한 경영 컨설팅 방법론을 발굴하고 개발하는 것이 저희 연구소의 가장 주된 추진 목표입니다.
저희 R&D 플랫폼을 중심으로 지식서비스 연구소에서는 가용 인력과 자원들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고요. 저희 플랫폼을 이용하는 협력기관과 고객사들은 주요 산업별 사례 연구라던가 고객사에 대한 컨설팅 수행, 유관기관에 대한 연구과제를 수주하고 수행하는 것들, 비교과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여러 가지 플랫폼들에 대한 활용 방안들을 구축하고 실제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저희 연구소를 중심으로 실제 컨설팅을 운영하고 있는 컨설팅 기관, 저희는 컨설팅 공급기관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그리고 컨설팅이 필요한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들, 저희들은 컨설팅 수요기업이라고 하고 있는데요. 저희 기업을 일종의 교두보를 삼아서 서로가 연결되고 서로가 필요한 이야기를 듣고 서로가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전달해주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소 같은 경우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개선하는 것이 가장 큰 성과 지표이지만 논문과 저역서, 학술대회와 세미나, 교과 개설과 개선, 교수학습 자료를 개발하는 것 역시 저희 연구소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성과들입니다. 지금까지 SCI급 논문이 4편, 그리고 KCI급 논문이 27편이 게재가 되었고요. 그리고 ICPBL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개념 소개와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어떻게 적용시킬 수가 있을 것인지, 그리고 중소중견기업에 참여하고 있는 산업의 유형별로 어떻게 서로 다르게 접근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매뉴얼의 성격의 저서를 저희가 총 3권 발간을 했습니다. 관련되어서 31건 정도의 학술대회와 세미나를 개최를 했고요. 특히나 ICPB의 경진대회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산업계에서 수집한 문제 케이스들을 저희 학부생들에게 공개를 하고 그 공개된 문제들을 학생들이 저마다의 방식으로 풀어내고 솔루션을 제시하면 실제 기업 실무자 분들이 평가를 하는 방식의 실제 참여 중심적인 학술 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교과목과 개발 개선이 21개에 대한 성과, 그리고 교사학습 자료로서 ICPB의 교과 운영에 대한 매뉴얼, 교과 운영에 대한 사례, 교육 운영에 대한 활용 도구 같은 부분들과 관련해 총 24건의 교사학습 자료를 개발하고 발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들 중 하나가 ICPBL이라고 하는 것들이 실제 학습 효과가 있을 것이냐라고 하는 질문인데요. 이 질문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자체적으로 ICPBL에 대한 학습 성과 측정 지표를 개발을 했고요. 이 측정 지표에 의해서 여러 가지 핵심 역량이라고 하는 것들이 유의미한 수준으로 향상되었다라는 것을 확보했고, 관련되어서 이제 논문도 당연히 발표를 했었고, 관련되어서 당연히 또 다른 세미나를 개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연구소 같은 경우는 사실 중소기업, 그때 당시 중소기업 청의 컨설팅 지원 사업에서부터 출발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교육부 주관의 인문사회연구소 지원 사업에 이르기까지 많은 공격은 아니지만 많은 질문들을 받았어요. 이런 거죠.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데 왜 우리 교육부가 해야 되죠? 라고 하는 질문이라던가, 교육 방법을 개발하는데 왜 우리 중소기업 부가 관리를 해야 되죠? 라고 하는 것들이죠. 어느 정도 학제적으로 융복합되어 있는 학문 분야에서는 누구나 들을 법한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경영학을 베이스로 연구과제를 추진하고 있는 저희 연구소에서도 여전히 효과적인 교육 방법이란 무엇일까라고 하는 절대 풀리지 않는 그 질문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성과 확산 대회에 참석을 해서 여러 선생님들과 교수님들의 말씀도 듣고자 하는 것들도 본 적이 있고요. 저희 연구소뿐만이 아니라 다른 연구소들 모두, 특히나 앞서 말씀하신 시대에서도 저희와 유사한 고민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어떤 응용과학의 성격을 가진 학문,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인문사회에 집중하고 있는 학문의 그 접점에 서 있다고 저희 연구소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적절한 밸런스와 어떻게 해야 더 시너지 효과가 날 것인지, 학문적 성과와 사회적 기여, 그리고 저희가 중소기업과 산업계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적 기여가 어떻게 발생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이 저희 연구소에 가장 추구하고 있는 3가지 관점의 기대 효과입니다. 네, 지금까지 지식서비스 연구소의 김철민이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양성을 위한 ICPB의 교육 방법 연구.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되게 좀 생소한 단어들이 조합된 연구 주제였어서 어떤 걸까 궁금했었는데 선생님께서 워낙 유창하고 잘 정리된 형태로 발표를 진행해 주셔서 이해가 잘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전과 마찬가지로 선생님들께서 이제 연구소의 진행 사항과 그리고 또 발표 내용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해한 바대로 네. 말씀드리면 일단 경영학과의 HRD 전문 교수님이 담당하시는 거죠? 여기 책임 교수님. 네. 책임 교수님께서는 산업공학. 그래서 교육공학 쪽의 교수님들과 한양대 계시잖아요. 투입 안 되시고요? 실제 설계될 때에서 이제 투입을 하고 계셨고요. 네. 다만 이제 중간에 어느 정도의 이제 움직임을 가지셔서 저희가 이제 전임 연구 인력을 포함하고 그다음 또 이제 공동 연구에서 교육공학이라던가 교육 설계 부분에서 전문성을 좀 확보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주로 하시는 그 목표가 그거네요. 그러니까 중소기업 대상으로 기업교육 컨설팅 전문가 양성이라고 맞습니다. 네. 그럼 실제 교육 받아서 이렇게 배출된 실제 있으신 거죠? 저희가 2009년도부터 저희가 실적을 잡고 있는데요. 2009년도부터 석사, 박사 합쳐서 약 200명 정도 이제 학위 배출을 했고요. 그래서 실제로 뭐 창업을 하는 분들도 있고, 실제 중소기업에 이제 투입되신 분들도 있고, 뭐니 해도 이제 컨설팅 업으로 들어가신 분들이 한 50% 정도 되고 있습니다. 쪽에서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성과들을 내신. 제가 개인적으로 이것도 그냥 정말 뜬금없는 질문인데 그러면 교육 과정에서 중소기업에 와서 어떤 교육 과정이 필요한가라는 부분들을 요청하고 그리고 피드백으로 결과물로 이 신규 과목들이 개설되었다는 거죠. 그러면 학생들은 여기서 다시 중소기업 현장으로 가서 그것들이 현장 속에서 경험을 하고 다시 교육 과정 속에서 그것도 피드백하는 것도 같이 진행이 됩니다. 맞습니다. 그 말씀하신 과정이 저희가 포함이 되어 있고요. 어느 정도로 이제 현장이 저희 강의실에 있는 학생들과 이제 스킨십을 가지는가에 따라서 그 정도에 따라서 저희들은 4가지 유형으로 나누고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실제 기업 현장에 방문해서 문제를 정의하는 과정이라던가 아니면은 기업이 실제로 문제를 가지고 오는 과정이라던가 이런 여러 가지 유형들을 저희는 4가지로 좀 보고 있고요. 이런 과정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들은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 그리고 또 관련되어 있는 분들은 가장 중요한 점이 문제가 무엇인지를 모른다는 점이거든요. 우리 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 생존하기 위해서 지금 뭔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무엇인가에 대해서 객관화시키고 구체화시킬 수 없기 때문에 사례라고 하는 것들을 개발하고 사례를 유형화하는 것들에 저희는 좀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그러면 이렇게 뭐랄까 그렇게 뭐 따질 건 아니겠지만 수치화 계량화하는 어떤 그런 뭐 예를 들면 몇 년 전에 비해서 이만큼 성장했다는 건 연구소에서 지식 서비스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측정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계량화된 무슨 뭐 척도나 뭐 이런 것들도 같이 보시나요? 기업의 성장 말씀이시죠. 일단 전통적으로 사용되는 뭐 지표들은 저희가 좀 사용을 하고 있고요. 다만 기업의 규모에 따라서 매출 증가율이나 이런 것들을 쓸 수 없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랬을 경우에서는 저희 연구소에서 자체 개발하고 있는 뭐 스타트업 성장 지표라던가 아니면은 뭐 어떤 대표님들에 대한 인식 개선 정도라던가 이런 부분들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계량화시킬 수 있는 것들은 적극적으로 계량화시킬 수도 있지만 여전히 어떤 CEO들에 대한 리더십 변환이라던가 어떠한 인식론 같은 것들은 좀 문제들이 많았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역시도 좀 측정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